28살의 영국인 피터와 조에는 사귀는 사이였고 그들은 2000년에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네팔, 태국, 캄보디아 등의 수많은 나라를 거쳐서 2001년 1월 16일 호주에 도착했죠. 그들은 호주 오지 여행을 하고 싶다는 원대한 꿈이 있어서 시드니에서 지내면서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약 반년 동안 일한 뒤 드디어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하지만 피터와 조앤의 부모님들은 오지 여행을 조금 걱정했습니다. 그 당시 호주에서 이반 밀랏이라는 연쇄살인범이 배낭여행객을 연쇄살인한 사건이 있었고 실제로 오지에서 배낭여행하다가 실종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피터와 조앤은 부모님들께 조심하겠다고 약속을 한 뒤 중고차 회사에서 주황색 밴을 구입하고 도로를 따라 호주 남쪽에서부터 북쪽을 향해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4일 앨리스 스프링스 지역에 도착해서 주변을 관광했고 오후 6시가 되어서 다시 북쪽에 있는 베로우 크릭으로 향했죠. 조앤이 조수석에 있었고 피터가 고속도로를 따라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로 뒤에 도요타 차량을 운전하는 한 남성이 그들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자신들의 차를 추월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일부러 속도를 늦췄는데요. 그 차는 헤드라이터를 켜고 조앤과 피터에게 차를 멈추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 도로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조앤은 특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차를 멈추는 게 걱정이 되었지만 피터는 괜찮을 것이라며 안심을 시키고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 도요타 차량에 탄 낯선 남자가 차에서 내려서 조앤과 피터에게 다가오더니 그들의 차 뒷면 배기구에 연기와 불꽃이 나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피터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남자와 함께 밴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조앤은 운전석에 앉아서 그들이 다시 시동을 켜라고 신호를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쾅 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조앤은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처음에는 차의 배기구가 폭발했나 싶었는데요. 곧 그 낯선 남자가 창가로 나타나서 조앤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앤에게 달려들어서 폭행을 하고 손을 케이블 타이로 묶었죠. 조앤은 그 남자와 필사적으로 몸싸움을 했고 그가 발을 묶으려고 할 때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발로 차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남자는 조앤의 발을 끈으로 묶으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조앤의 머리와 옆구리를 발로 찬 뒤 차에서 내려서 다시 뒤쪽으로 갔죠. 그러더니 무언가를 질질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남자가 피터의 시신을 질질 끌고 가는 소리였고 조앤은 차량에서 굴러나와서 조용히 몰래 덤불 속으로 도망쳐서 숨었습니다. 가까스로 차에서 빠져나온 조앤은 무려 5시간 동안이나 달리거나 때때로 덤불 속에 숨어가면서 버텼고 그 도요타 차량의 남자가 도망친 조앤을 찾는 것인지 조앤이 숨은 곳 근처를 3번이나 지나치기까지 했죠. 하지만 거의 밤 12시가 다 되었을 때 조앤은 마침내 지나가는 트럭을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그렇게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광활한 숲지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앤이 말한 장소에서 누군가 피를 흘렸던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덤불 속에 버려져 있는 주황색 밴도 발견했죠. 하지만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와 그 지역 인근 어디에서도 피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범인의 얼굴이나 상황에 대한 조앤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또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앤이 피터 몰래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다가 조앤이 울지 않아서 처음에 수사관들은 그녀를 의심했죠. 그녀가 남자친구를 살해하고 오지에 유기한 후 누군가에게 공격당했다고 이야기를 꾸며낸 것은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티셔츠와 손에 묶였던 케이블 타이 그리고 차 내부에서 낯선 남성의 DNA가 발견되면서 조앤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관은 인근에 있는 모든 주유소를 확인하면서 앨리스 스프링스에 있는 한 지역의 주유소에서 도요타 차량을 탄 범인이 기름을 넣는 장면을 CCTV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제보해주길 바라면서 그 주유소 CCTV를 대중에 공개했죠.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이 그 차량을 알아보고 브래들리 존 머독이라는 사람이 그 차의 소유주라고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당시 브래들리 머독과 간단한 조사만 마쳤고 DNA 샘플을 요청하지 않고 그를 그냥 풀어주었죠. 그리고 피터 살인 사건은 그렇게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2002년 5월 17일 경찰이 한 남성을 마약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그 남자는 자신의 혐의를 줄이기 위해서
자신의 친구가 범행을 저지른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브래들리 머독이었죠. 또한 그 시기쯤 브래들리 머독의 동생이 마약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머독의 동생 DNA 샘플을 채취했고 이것이 사건 당시 조앤의 티셔츠와 수갑 등에서 나온 DNA와 상당히 유사했죠. 경찰이 브래들리 머독의 집을 수색해보니 집안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테이프와 케이블 타이, 그리고 야간 투시경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총의 손잡이에는 머리끈이 감겨 있었는데요. 그 머리끈이 조앤의 것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이 그를 신문하자 브래들리 머독은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그렇게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브래들리 머독은 1958년생으로 그는 15살에 학교를 중퇴한 후 갱단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1980년에 오토바이 운전자를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한 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고사라는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었죠. 그 후에 축구 결승전을 보던 관중들에게 총을 쏜 사건으로 21개월형을 복역했고 또한 7건 이상의 납치,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던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영국인 관광객 피터를 아무 이유 없이 죽인 것이었죠. 브래들리 머독은 사건 당시 마약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조앤이 도망을 쳐서 그녀를 찾기 위해 사냥개까지 풀었다고 말했죠. 횃불을 들고 밤새 그녀를 뒤쫓았지만 결국 찾을 수 없어서 피터의 시신만 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것을 친구들에게 떠벌리고 다녔죠. 하지만 브래들리 머독은 재판에 들어가서 말을 바꾸고 자신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여러 번 했죠. 그렇지만 이미 그가 범인이라는 DNA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주장과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브래들리 머독은 결국 2005년 12월 납치, 폭행, 살인 등의 혐의로 최소 28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브래들리 머독은 체포되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피터의 시신을 숨긴 장소를 밝히지 않았죠. 경찰이 광활한 지역을 여러 번 수색했지만 결국 피터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고 브래들리 머독에게 시신을 숨긴 지역을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석방 시켜줄 수 없다고 압박했지만 그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앤은 사건 이후 영국으로 돌아갔으며 2011년 당시 인터뷰에서 독신으로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4세가 된 브래들리 머독은 현재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그는 21년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74세가 되는 2032년에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브래들리 머독의 범행 수법으로 보아 피터 외에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가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터의 가족들은 사건 이후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의 시신을 애타게 찾고 있으며 경찰 측도 여전히 피터의 시신의 행방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진 속에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과 빨간 머리를 가진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빨간 머리를 발견한 사람 덕분에 세일러 길리엄스는 그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22살의 세일러 길리엄스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갑내기 남자친구 브랜든 베가와 함께 등산을 하기로 합니다. 지역에서 꽤 유명한 장소인데다가 150피트 높이의 폭포가 있었고 오르막을 하이킹하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일요일 오후 4시에 가벼운 마음으로 등산을 시작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산길이 험했습니다. 게다가 아직 하산하지 못했는데 주변이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세일러와 브랜드는 마음이 조급해졌고 차를 세워둔 곳이 어디인지 기억을 더듬어가며 조심스럽게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바위가 많은 지형에서 세일러가 뛰어내리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착지를 잘못하는 바람에 왼쪽 다리가 골절된 것이죠. 게다가 핸드폰 배터리까지 전부 소진되었고 두 사람은 손전등도 없었기 때문에 주변이 컴컴해졌습니다. 세일러가 걷지 못하게 되자 남자친구 브랜든이 업고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불빛 한 점 없는 하산길에 바위가 가득한 지형 때문에 브랜든이 넘어지면서 팔꿈치가 부러졌고 안경까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브랜든의 등에 엎여있던 세일러는 오른쪽 다리마저 골절되었죠.
두 사람이 가벼운 마음으로 계획했던 등산길은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큰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세일러는 전혀 걷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브랜든 혼자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세일러는 산속에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밤이 지나가도록 구조 요청을 하러 가기로 한 브랜든은 전혀 소식이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 주변이 밝아오자 살려달라고 하루 종일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일러는 점점 의식이 혼미해졌고 오직 파리만이 얼굴 주변을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폐까지 숨이 차오르고 소리 지를 기력도 없었으며 다리의 통증은 갈수록 심해졌죠. 한편 니콜과 조 그리고 남동생 피터까지 세 사람은 월요일 오후 등산을 하기로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지만 니콜은 취업을 하지 못해 집에서 쉬고 있어서 시간이 맞는 남자친구 조와 남동생 피터까지 데리고 다 함께 가기로 했죠. 폭포까지 온 세 사람은 길을 벗어나서 등산하기로 합니다. 바위가 많은 폭포 주변을 등산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았지만 간혹 있었고, 그래서 세 사람은 비록 산책로는 아니지만 가보기로 결정했죠. 서로 등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며 산길을 오르는 도중에 니콜이 바위 틈 사이로 빨간색 물체를 발견합니다. 주변은 전부 나무와 바위, 돌뿐인데 빨간 빛깔을 내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죠. 그리고 니콜이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한 결과 빨간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젊은 여성 세일러가 쓰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일러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등산을 하기 얼마 전에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는데 바위 사이로 보이는 그 붉은 빛깔 덕분에 니콜의 눈에 띄게 된 것이죠. 게다가 세일러를 발견한 세 사람은 등산하기 전에 자연과 하나가 되기 위해 핸드폰을 놓고 오기로 했었는데요. 조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면서 유일하게 핸드폰을 챙겨왔고 그 덕분에 911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갖고 있던 물품을 모두 세일러에게 챙겨주었고 특히 의대생이었던 니콜이 헬기가 도착할 때까지 보살폈죠. 그렇게 해서 세일러는 기적적으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혼자 하산했던 브랜든은 등산을 하던 한 커플에 의해 월요일 아침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안경도 없고 불빛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어두운 산길을 내려가던 브랜든은 안타깝게도 절벽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랜든의 가족들은 세일러가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퇴원 후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세일러는 기적적으로 구출된 이후 5번의 수술을 받고 11개월 후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머니의 법률 사업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건강을 되찾았고 이제는 다시 등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도 극복했습니다. 미국의 사이트 레딧에서 한 사용자가 하이킹을 하면서 발견한 것 중 가장 소름 끼치거나 이상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그때 세일러를 구출해준 세 사람 중 한 명인 피터가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면서 이 기적적인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터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만 해도 플로리다에 있다가 야간 비행기로 캘리포니아로 왔습니다. 그날 갑자기 하이킹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우연히도 산책로가 아닌 폭포 주변 바위를 거닐게 된 거죠. 세 사람은 등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진 속에 세일러의 빨간 머리가 찍혀 있는 줄 몰랐죠. 피터는 세일러를 구출하고 나서 몇 시간 뒤 맥주를 마시면서 사진을 정리하다가 빨간 머리가 사진 속에 찍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날 사건 현장에서 세일러의 빨간 머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한참 후에야 사진을 보면서 다른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정말 큰일 났을 것이라고 말했죠. 사건 당시에도 세일러라는 한 여성이 실종되었다가 기적적으로 산속에서 구출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기는 했지만 피터가 글을 쓰면서 이 사건이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구출된 세일러는 이제는 등산을 할 때 꼭 정해진 길로만 다닌다고 하며 글을 쓴 피터는 등산할 때 꼭 핸드폰을 들고 다닌다는 자신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15살의 티파니는
입양하였습니다. 티파니의 친어머니는 티파니가 4개월 때 자살을 했다고 들었죠. 그때 존 로빈슨이라는 남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동생 부부에게 고아가 된 티파니를 입양 보내면서 아기 때부터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헤더 티파니 로빈슨이라는 새 이름도 받았습니다. 티파니는 본인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지만 사랑 가득한 양부모님 덕분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티파니는 존 로빈슨 삼촌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티파니는 결혼식이 끝난 후 축하 파티에서 존 삼촌과 함께 댄스 플로어에서 춤을 추었죠.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밤 9시, 이 모든 평화가 깨지는 경찰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티파니의 아빠가 전화를 받았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촌의 농장에 있는 창고와 드럼통에서 5명의 시체를 발견했고 그는 체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존 로빈슨이 죽인 사람은 시신이 발견된 5명 뿐만이 아니라 3명이 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사 스타시라는 여성이 당시 4개월 된 아기와 함께 실종되었었는데요. 그때 실종된 4개월짜리 아기가 바로 티파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존 로빈슨이 리사 스타시라는 여성을 죽이고 그 여성의 딸을 가로채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남동생 부부에게 입양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티파니도 그리고 양부모님도 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 에드워드 로빈슨은 1943년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는 1961년에 방사선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입학했지만 2년 후 중퇴했죠. 하지만 그는 자격증과 졸업장을 위조해서 한 아동병원의 엑스레이 기술자로 취직합니다. 그때 그는 낸시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고 5명의 자녀도 낳았습니다. 주말에는 야구 코치로 일하거나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지내면서 겉보기에는 가정적인 남편이자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이미지를 가꾸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의 직장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위조한 자격증으로 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그의 실력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그는 아동병원에서 일했던 경력을 이용해서 곧바로 다른 병원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회사 자금 약 33,000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체포되어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존 로빈슨은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취직하는 회사마다 물건을 절도하거나 자금을 횡령했죠. 심지어는 유령 회사를 설립해서 사기를 쳤지만 존 로빈슨의 아버지가 합의금을 내주거나 그가 매번 가벼운 형량만 받으면서 사기 행각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1980년에는 한 회사에서 또다시 자금을 횡령하고 한화 약 4억 원의 손실을 입혀서 결국 7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때도 결국 2달만 감옥에 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존 로빈슨은 이렇게 많은 사기 혐의에도 불구하고 캔자스 시장으로부터 올해의 인물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추천서를 위조해서 스스로에게 수여한 상이었습니다. 2주 후에 그가 추천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신문을 통해 밝혀졌지만 그는 폭로에 개의치 않았고 또다시 범죄 행각을 위해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1984년 그는 사기 행각을 위해 설립한 회사에서 19살의 폴라 고드프리라는 한 여성을 영업사원으로 채용합니다. 폴라는 가족들에게 직무 연수를 위해서 텍사스로 출장을 간다고 이야기했고 그 이후로 더 이상 어떠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폴라의 부모님은 딸이 며칠째 소식이 없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로빈슨을 신문했지만 그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며칠 후 폴라의 부모님은 딸에게서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요. 편지의 내용은 로빈슨의 도움에 감사하며 자신은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삶을 살고 싶고 더 이상 가족이 보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었죠. 편지는 타자기로 작성되었고 하단에는 폴라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폴라는 성인이었고 어디에서도 범죄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폴라의 가출로 처리되어 수사는 그대로 종결됩니다. 1985년 존 로빈슨은
캔자스시티의 여성 보호소에서 지내는 19살의 리사 스타시와 4개월 된 딸 티파니를 알게 됩니다. 리사는 남편의 가정 폭력을 피해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었고 딸을 돌봐야만 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절실했죠. 그는 리사에게 자신이 여성을 돕는 자선단체에서 일한다고 이야기하며 아파트를 제공해주고 직업훈련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리사는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 호텔로 따라갔죠. 하지만 그날 오후 리사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남자가 4장의 백지에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아직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시어머니는 서류에 절대 서명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리사는 그가 온다고 말하고 곧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행방불명되었죠. 그러다가 며칠 후 리사의 가족들은 리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먼 곳으로 이사 간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 역시 타자기로 작성된 편지였고 하단에는 리사의 서명이 있었죠. 하지만 리사의 가족들은 그 편지 내용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리사는 타자를 칠 줄 몰랐기 때문이죠. 경찰은 다시 한번 존 로빈슨을 신문했지만 그는 리사가 빌이라는 남자와 함께 콜로라도로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리사 역시 성인이었고 범죄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존 로빈슨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남동생 부부에게 연락을 한 뒤 친모가 자살해서 고아가 된 아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조된 입양 서류를 주고 티파니를 데려왔죠. 남동생 부부는 존 로빈슨에게 법률비 $5,500를 주었고 그렇게 티파니를 입양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입양을 축하하며 사진도 찍었고 존 로빈슨은 티파니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존 로빈슨은 1987년에 캐서린 클램플라는 27살의 여성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폴라와 리사를 살해했던 방식과 똑같은 수법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살인이 발각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회사에서 횡령했던 범행이 걸려서 사기죄로 1987년부터 93년도까지 수감되었죠. 그리고 그는 그 교도소에서 4번째 범죄 대상을 물색하는 데 성공합니다. 존 로빈슨은 교도소 내 도서관에서 잡일을 하면서 사서로 일하던 49세의 베벌리 보너를 만납니다. 베벌리는 존 로빈슨이 석방되자마자 교도소 내에서 의사로 일하던 남편을 떠나 캔자스시티로 이사했죠. 그리고 그것이 베벌리의 살아있는 모습을 본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베벌리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매달 $1,000 정도의 위자료 수표를 지급받았는데요. 존 로빈슨은 베벌리의 이름으로 엄마에게 몇 년 동안 편지를 보냈고 베벌리의 엄마는 딸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몇 년 동안 계속 위자료 수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위자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서 사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베벌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한편 존 로빈슨은 이때부터는 범행 대상을 인터넷에서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독특한 닉네임으로 특정 성적 취향을 가진 커뮤니티에서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죠. 그 커뮤니티에서 존 로빈슨은 45세의 슐라 페이스라는 여성을 알게 됩니다. 슐라의 남편은 암으로 사망했고 척추 분열증으로 인해 휠체어를 타는 딸 데비를 돌보면서 사회보장급여로 생활했죠. 그는 자신이 부유한 사업가이자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자선가라고 말하면서 딸 데비의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슐라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슐라는 친구들에게 드디어 꿈꾸던 남자를 만났다고 말하고 1994년 캔자스시티로 이주했고 그 이후로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는 슐라의 연금 수표도 현금화해서 사용했습니다. 1995년 존 로빈슨은 특정 성적 취향을 가진 남자를 찾는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합니다. 이 성적 취향은 상대방에게 통제권과 우위를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클로이는 관계할 상대를 찾는 것에 굉장히 신중한 편이었습니다. 클로이는 존 로빈슨에게 그가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본명과 주소를 알려주고 올해의 인물상을 받은 것을 포함한 화려한 경력을 알려주었죠. 클로이는 그가 전과자라는 사실과 올해의 인물상 역시 조작한 것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가 꽤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클로이는 그와 성적 취향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위층 침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존 로빈스는 주머니에서 노예 계약서를 꺼내서 그곳에 서명하라고 했죠. 클로이는 계약서를 읽고 서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클로이의 손과 발을 침대에 묶고 벨트로 마구 때리는 등 고통을 주었습니다. 존 로빈스는 떠나기 전에 클로이에게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아주 멍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었다고 말했죠. 클로이는 당시에 그와 함께 있으면서 특별한 위협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클로이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자신의 친구를 집안의 다른 방에 있게 했고, 그 친구는 클로이와 존 로빈슨이 위층에서 관계를 갖는 동안 그의 자동차 번호판을 메모해 두었기 때문이죠. 클로이와 존 로빈슨은 그 이후에도 일주일에 2번씩 만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클로이는 점차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클로이에게 이혼했다고 말했지만 클로이가 몰래 그의 자동차 번호판을 조회했을 때 차 명의가 존 로빈슨이 아닌 그의 아내 이름인 낸시 로빈슨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는 클로이에게 모든 재산 목록을 교환하자고 말했는데요. 그 행위 역시 자신의 돈을 가로채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클로이는 그와 금전적인 거래를 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 로빈스는 클로이에게 유럽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여행 가서도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연락을 취해야 하니까 친척들의 주소 목록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빈 종이에 서명하라고 지시했죠. 클로이는 서명하지 않았고 여행도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유럽 여행을 취소한 후 그는 클로이에게 당분간 호주로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로이는 왠지 존 로빈슨이 여행을 떠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의 사무실로 확인차 전화를 걸었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는데 클로이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상대방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 뒤에 클로이는 존 로빈슨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클로이에게 자신을 시험하려 들었다며 화를 냈죠. 자신의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는데 1시간 전에 전화한 게 클로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신을 시험하려 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클로이는 마침내 존 로빈슨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각종 사기 전과 기록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전화해서 그만 만나자고 말하고 96년 둘 사이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97년 존 로빈슨은 인터넷을 통해서 폴란드 이민자 출신인 21살의 이자벨라 루이카를 만납니다. 이자벨라는 부모님에게 결혼했다고 말을 하며 캔자스시티로 이사 간다고 말했죠. 남편의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자벨라는 은행 계좌를 포함해서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존 로빈슨에게 통제권을 준다는 115개 항목의 노예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들처럼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존 로빈슨은 사람들이 이자벨라의 행방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이자벨라가 마약을 하다가 붙잡혔고 결국 폴란드로 추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존 로빈슨은 인터넷을 통해 27살의 간호사 수제트 트라우덴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캔자스 시티로 이주시키고 노예 계약서와 빈 종이에 서명하게 한 뒤 살해했죠. 그리고 그는 수제트의 가족들에게 타자기로 쓴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제트의 엄마는 그 편지가 딸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왜냐하면 편지 속에는 수제트가 기르는 개 이름을 여러 번 잘못 썼기 때문이죠. 수제트의 엄마는 딸이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다고 확신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존 로빈스는 수제트가 자신과 만나기로 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꿔서 다른 남자와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그에 대한 경찰 측의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실종자 수사에서 그의 이름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의심했지만 문제는 그를 체포할 만한 물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2000년 2월 존 로빈스는 다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34세의 진이라는 여성과 연락을 합니다. 그는 진에게 자신의 이름은 제임스 터너라고 말을 하고 호텔로 초대했죠.
그리고 자신의 회사에 고용하겠다고 제안하며 캔자스 시티로 이사올 짐을 모두 싸오게 합니다. 진은 그와 약속대로 호텔에서 만났는데 그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진의 머리채를 잡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이 사진을 찍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계속 사진을 찍어댔죠. 존 로빈슨은 진에게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계속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을 거라면 그냥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돌아오겠다며 호텔 방을 나섰죠. 진은 이 남자와 함께 있고 그의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모든 짐을 싸서 캔자스 시티로 왔는데 그는 자신의 욕구 충족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은 울면서 호텔 프런트로 달려가서 직원에게 자신의 방의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터너가 아닌 존 로빈슨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또한 이 비슷한 시기에 존 로빈슨은 비키 뉴펠트라는 여성을 만났는데요. 호텔에서 함께 지내다가 그가 값비싼 성인용 장난감을 포함한 재산을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들을 계기로 드디어 존 로빈슨을 체포할 구실이 생겼고 그를 절도죄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존 로빈슨의 집과 그가 소유한 농장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농장의 창고에서 드럼통 3개를 발견했고 그 속에서 5명의 여성 시신을 발견합니다. 시신의 신원은 폴란드 이민자였던 이자벨라와 간호사 수제트 트라우텐, 그리고 슐라 페이스와 딸 데비, 마지막으로 교도소 사서 베벌리였습니다. 5명의 여성 모두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해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의 창고에서 리사 스타시를 포함한 다른 여성들의 운전면허증과 사진 등의 각종 증거들을 발견했고 경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존 로빈슨의 재판은 캔자스 역사상 가장 긴 형사재판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사기, 횡령, 절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고 재판을 받는 내내 어떤 뉘우침이나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존 로빈슨의 아내 낸시는 그가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이혼했습니다. 티파니는 자신의 친어머니가 연쇄살인범의 피해자였고 그 연쇄살인범의 남동생이 자신을 키웠다는 진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연쇄살인범은 자신의 대부였죠. 양부모님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 모두가 존 로빈슨을 좋아했는데요. 티파니는 늘 그를 만나면 알 수 없는 거부감을 느꼈었고 그 본능적인 거부감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학교나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으며 남은 고등학교 생활은 홈스쿨링으로 대체하고 25살까지 사람들과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티파니의 양부모님은 존 로빈슨이 체포된 이후 살인사건과 관계가 있는지 경찰들의 집중적인 긴 조사를 받았고 그들 역시 입양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티파니는 양 부모님과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티파니는 친어머니와 존 로빈슨의 다른 피해자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단체를 설립했으며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며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현재까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 로빈슨에게 살해된 피해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람만 무려 8명입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행적을 조사했을 때 그와 접촉했다가 실종된 여성만 30명 가까이 된다며 실제 피해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그가 수사의 비협조적이라서 아직도 정확한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존 로빈슨은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만나 살인을 저질러서 최초의 인터넷 연쇄살인마로 불렸으며 현재도 교도소 내에서 사형수로 복역 중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중학교 졸업을 앞둔 평범한 14살 소녀였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사라진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죠. 오후 6시에 가족이 다 함께 저녁을 먹었고 엘리자베스는 다음날 학교에서 하프를 연주하는 행사에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6남매인 엘리자베스는 9살인 동생 메리와 방을 같이 썼는데요. 그날 밤
엘리자베스는 평소처럼 엄마가 읽어주는 책 내용을 들으며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쯤 갑자기 메리가 부모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언니가 납치를 당했다고 소리쳤죠.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은 메리가 악몽을 꿨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잠자리에 들라고 말하고 방으로 데려다준 부모님이 본 광경은 칼로 잘려진 유리창과 비어있는 엘리자베스의 침대였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부모님은 즉시 경찰을 불렀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지문이나 DNA 같은 유용한 증거가 없어서 수사에 큰 난항을 겪었죠. 실종 전단지를 배포하고 2,000명의 자원봉사자와 수색 작업을 벌이는가 하면 엘리자베스의 아버지는 TV에 출연하여 납치범에게 딸을 돌려줄 것을 호소하는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수사에 진전은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생사가 불분명해질 무렵 경찰은 지역의 유망한 영매들을 수사에 참여시키고 엘리자베스의 행방을 물었죠. 영매의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집에서 5km 떨어진 인디언 성지에 아이가 살해돼서 매장되어 있다 라고 결과를 내놓았죠. 그래서 영매가 가리킨 지역의 땅을 파서 수많은 유골들의 DNA를 검사했지만 실종된 엘리자베스와 일치하는 유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9개월 뒤 엘리자베스는 범인과 함께 길거리에서 발견됩니다. 그날 밤 엘리자베스는 목에 차가운 것이 닿는 느낌과 귀에서 슉슉거리는 남자의 목소리로 인해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의문의 남성은 엘리자베스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소리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날 따라와.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들을 다 죽일 거야 라고 했죠. 엘리자베스는 너무 무섭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다행히도 엘리자베스가 보기에 동생 메리는 잠들어 있었죠. 남자는 엘리자베스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방 밖으로 나가게끔 했습니다. 그때 동생 메리는 사실 깨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소음 소리에 잠에서 깼지만 자는 척했죠. 메리는 납치범과 언니가 방을 나가자 떠났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에게 달려가려고 했지만 납치범과 엘리자베스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리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2시간가량 혼자 벌벌 떨다가 결국 새벽 4시쯤 부모님을 깨웠던 것이죠. 그 시각 엘리자베스는 납치범에 의해 집에서 20km 떨어진 숲의 야영지에 도착했습니다. 가파르고 험준한 지형을 지나 참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납치범은 자신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성이 있었죠. 완다 바지라는 여성인데요. 납치범의 3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들은 엘리자베스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계속 울었죠. 제발 집으로 보내달라고 빌었지만 그들은 흰색 로브를 주면서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자베스에게 너는 이제 내 아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이 울었죠. 엘리자베스는 몰몬교 신자로서 성적 순수성을 강요하는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사건들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납치범은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은 예언자이고 그래서 앞으로 6명의 아내와 더 결혼할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납치범은 엘리자베스를 성폭행했습니다. 그 후 발목을 금속고로 묶어두었죠. 엘리자베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수많은 납치 피해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TV 보도에서 늘 납치 피해자들은 몇 년이 지나고 유골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죠. 자신의 미래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니 절망적이었고 또 납치범이 엘리자베스의 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여나 자신들의 가족을 죽이지는 않을까 무서웠습니다. 납치범은 엘리자베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일부러 음식과 물을 조금 주면서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쓰레기를 먹이기도 했죠. 그렇게 해서 엘리자베스를 무기력하고 저항하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완전히 저항할 의지를 잃었을 때부터는 납치범 임마누엘은 아내 완다바지와 함께 엘리자베스를 데리고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 베일과 흰색 로브를 입히고 쉬어잡으라는 가명으로 부르며 데리고 다녔죠. 그 무렵 수많은 실종 전단지를 배포하고 자원봉사자를 동원하여 2,000여 명의 사람들이 지역을 수색하였지만 그들의 차림새가 너무 이상했기 때문에 길을 지나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피하고 대화하거나 엮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또 엘리자베스는 베일을 쓰고 다녔기 때문에 아무도 길거리에서 알아보지 못했죠. 한 번은 엘리자베스가 행인들이 자신을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한 행인을 애원하듯이 바라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뭘 쳐다보는 거야? 베일이나 벗어라 라고 말하는 사건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개월째 되었을 때 엘리자베스에게도 드디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찾아옵니다. 엘리자베스는 납치범과 완다바지와 셋이 도서관 2층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요. 갑자기 경찰이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들 셋을 보고 수상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베일을 쓰고 있는 어린 여성이 실종된 엘리자베스와 닮았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한 거죠. 경찰은 엘리자베스에게 이름을 묻고 베일을 벗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납치범 임마누엘은 이 아이는 자신의 딸이며 종교적인 이유로 낯선 남성에게 베일을 벗고 얼굴을 드러내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완다바지는 테이블 밑으로 엘리자베스의 허벅지를 꽉 쥐며 은근하게 압박하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납치범이 자신의 가족을 죽이겠다고 매일 협박한 데다가 3개월 내내 감금되어 구타당했기 때문에 많이 무기력해져 있어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죠. 납치범은 경찰에게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존중해달라고 끈질기게 부탁했고, 결정적으로 완다바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얘가 실종된 소녀라면 지금 왜 가만히 있겠어요? 그 말을 듣고 경찰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 순간에 용기 내어 말을 하지 못한 것을 계속 후회했다고 합니다. 경찰을 따돌리는 데 성공한 납치범 임마누엘은 눈에 띄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과감해졌죠. 엘리자베스를 압박해서 가족의 신상을 묻고 이번에는 엘리자베스의 사촌언니를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실패했죠. 납치범 임마누엘이 사촌언니네 집을 침입하려다가 실수로 소리를 내서 들켰고 간신히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납치범 임마누엘은 경찰에 잡힐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고 캘리포니아 레이크사이드로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살던 주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오게 되면서 엘리자베스가 갖던 희망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자베스와 납치범 2명은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는 무료급식을 먹으면서 연명했습니다. 또한 납치범은 음식을 훔쳐서 엘리자베스에게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늘 굶주림과 탈수증을 겪었죠. 게다가 납치범은 뉴욕이나 보스턴 등의 먼 도시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고통스러웠고 전혀 아는 사람도 없고 지리를 모르는 도시보다는 자신이 살던 도시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납치범은 늘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은 신에게 말을 자주 걸고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납치범의 신념을 이용하기로 했죠. 여기서 계속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은 신이 우리들을 솔트레이크 시티로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전에 있던 숲의 야영지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신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납치범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로 돌아오죠. 엘리자베스가 실종되던 날 새벽 4시에 부모님이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새벽 4시 13분경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지문이나 DNA 같은 유용한 증거가 없었을 뿐더러 경찰들이 도착하기 전에 가족들이 엘리자베스의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증거들이 오염되어 있었죠. 동생 메리는 그 당시에 납치범의 얼굴을 보긴 했지만 너무 충격받은 상태라서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았는데요. 동생 메리는 납치범의 목소리가 굉장히 익숙했고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백인 중산층 가정의 납치 사건의 다수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은 처음에 엘리자베스의 가족을 의심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부모님은 오랜 시간 동안 조사받았고 엘리자베스의 동생과 부모님은 한 달 동안 떨어져 지내야 했죠. 그리고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역 내의 중범죄자들을 긴밀하게 조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리처드 리치를 용의자로 의심했죠. 과거에 엘리자베스의 부모님은 리처드 리치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3개월 동안 인부로 고용합니다. 하지만 리처드 리치는 엘리자베스의 집에서 절도를 저질러서 해임됩니다. 경찰은 리처드 리치에게 엘리자베스가 실종된 날 밤 무엇을 했는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리처드 리치는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리처드 리치는 엘리자베스가 납치된 9일 후 자신의 지프를 타고 1000마일을 이동한 적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 행적이 가장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렇게 이동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지만 리처드 리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리처드 리치는 자신이 과거에 엘리자베스네 집에서 일을 할 때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납치는 완강하게 부인했죠.
2002년 8월 30일 리처드 리치가 동맥류로 사망할 때까지 그는 가장 강력한 용의선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메리는 불현듯이 납치범의 목소리를 기억해냅니다. 그동안 납치범의 목소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누구인지는 떠오르지 않았는데요. 그 납치범은 과거에 자신의 부모님이 고용했던 노숙자라는 사실을 떠올렸죠. 엘리자베스의 가족들은 2001년 11월 엘리자베스가 실종되기 약 반년 전 추위에 떨고 있던 노숙자가 그들에게 구걸을 했고 그래서 $5를 줬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의 부모님은 그 남자를 자신들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지붕을 보수하고 있는 남편을 도와 일을 같이 하고 돈을 받는 것을 제안했죠. 하지만 그는 일하다가 5시간 후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가 그냥 떠나버렸다고 생각하고 잊고 살았습니다. 동생 메리는 납치범의 목소리가 그 노숙자의 목소리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알립니다. 하지만 경찰은 메리의 의견에 회의적이었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을 뿐더러 당시의 메리는 너무 충격받아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메리의 증언을 토대로 납치범의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아메리칸 모스트 원티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엘리자베스 실종 사건의 납치범 몽타주를 방영합니다. 그리고 납치범 임마누엘의 여동생과 의붓 아들이 그 몽타주를 보고 신고합니다. 현재 모습의 사진까지 경찰에 보내줬으며 납치범 임마누엘의 본명이 브라이언 데이비드 미첼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제보들을 토대로 다시 범인 몽타주를 배포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실종 9개월째 되었을 때 거리를 지나가던 한 시민이 납치범 몽타주에 있던 남성과 닮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특히 옷차림도 매우 수상했는데요. 지저분한 옷차림에 회색 가발과 선글라스를 쓴 중년 부부와 베일과 로브를 입은 어린 소녀였죠. 시민은 경찰에 신고했고 마침내 경찰이 그 소녀에게 당신이 엘리자베스 스마트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이번에는 한 경찰관이 엘리자베스가 무서워서 대답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납치범 부부와 엘리자베스를 떨어뜨리고 엘리자베스에게만 대면해서 다시 질문했죠. 엘리자베스는 그때 용기를 내서 자신의 신원을 밝혔고 마침내 2003년 3월 12일 9개월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가명으로 주로 알려진 납치범 브라이언 미첼은 반사회적 자아도취적 인격장애, 망상장애 등의 정신병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러 번의 성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특히 가정폭력으로 2번 이혼했죠. 그는 엘리자베스를 납치한 범죄 행위로 가석방 없는 2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는 인디애나주의 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납치범의 아내이자 공범이었던 완다 바지는 15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성범죄자로 등록하고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가석방되었습니다. 가석방 이후 5년 동안 감시받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현재도 완다 바지는 연방정부의 감시하에 있으며 유타주 내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사건 이후 큰 후유증에 시달렸지만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엄마는 엘리자베스에게 그들이 너에게 한 짓은 아주 끔찍한 짓이고 9개월간의 시간을 다시 되돌리지는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건들에 얽매여 시간을 쓰지 않고 행복해지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고 과거가 미래를 좌우하게 두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처럼 납치 생존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을 시작합니다. 10년간 납치되어 있다가 탈출한 생존자인 아만다 베리를 만나서 조언을 해주기도 했죠. 엘리자베스는 누군가가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하면 소란을 피우도록 훈련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납치범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날 밤 자신이 납치 상황이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을 때 대처하는 훈련을 받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ABC 뉴스의 기자가 되었으며 범죄 프로그램 크라임워치 데일리의 리포터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기록한 책을 2권 발간하여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으며 현재는 자신과 같은 몰몬교 신자와 결혼해 2명의 아이를 두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엘리자베스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생존자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재단을 설립하고 생존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른한 살의 조나단은 반려견과 함께 혼자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도 꽤 괜찮은 평판을 갖고 있었고 약혼한 여자친구도 있었죠. 그는 월요일 저녁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평소처럼 저녁 식사로 먹을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따뜻한 물을 쓰려면 고장난 보일러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키우는 강아지는 1층에 둔 채 지하실로 내려가게 되죠. 처음 5분 동안은 작업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다가 보일러의 난방 통풍구 부분을 청소하면서 보일러 내부 쪽으로 부품을 떨어뜨렸고 그걸 줍기 위해 손을 넣었다가 왼팔이 단단하게 끼어버렸죠. 팔을 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보일러 내부가 깔때기 구조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래되고 녹슨 보일러에 긁히고 찔려서 팔에는 큰 상처가 생겼고 빼내려고 할수록 더욱 조여오며 팔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팔이 끼인 위치도 애매해서 바닥에 앉거나 완전히 똑바로 설 수도 없었죠. 그는 갇혔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무려 12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구조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사는 데다가 지하실에 있었고 휴대폰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지하실 벽의 높은 부분에 창문이 있긴 했지만 조나단은 보일러에 의해 시야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물건을 던져서 창문을 깨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끼인 팔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지만 자신의 가족과 약혼한 여자친구 그리고 반려견을 떠올리면서 버텼습니다. 탈수증의 증세가 느껴질 때는 보일러에서 떨어지는 냄새나고 썩은 물을 신발로 받아서 마셨죠.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끼인 팔에 생긴 상처에서 살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층에서 물도 사료도 없이 3일을 버티고 있을 자신의 강아지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조나단은 살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조나단의 곁에는 각종 공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톱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팔을 잘라야만 이 사태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게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조나단은 약 6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끝내 자신의 팔을 자르고 지하실을 탈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조나단은 어쩌면 팔을 자른 후에 위층으로 달려가서 냉동실에 넣고 911에 신고하면 다시 붙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셔츠를 벗어서 지혈을 위해 자신의 왼팔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팔을 잘라내기 시작했죠. 팔에 끼인 고통과 상처가 훨씬 컸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픈 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뼈 부분에서 막히자 공구를 바꿔가면서 자신의 팔을 잘랐고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었고 많은 양의 출혈과 물 부족으로 이제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조나단의 동료 루카는 화요일에 조나단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함께 소프트볼 경기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약속에도 나타나지 않자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다음날 수요일 조나단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조나단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그의 강아지가 문을 긁고 낑낑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동료 루카는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하고 911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911 측이 조나단의 집 문을 강제로 열어서 들어갔을 때는 팔을 완전히 절단하지 못하고 너덜너덜한 상태로 기절해 있는 조나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구조되었습니다. 동료가 911에 도움을 청한 것은 조나단이 팔의 대부분을 자른 지 18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조되었지만 결국 팔을 완전히 절단하게 되었죠. 외과 의사인 스콧 엘너 박사에 따르면 조나단은 상처 쪽에 폐혈증 증상이 보였기 때문에 스스로 절단하려고 했던 행동은 옳은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전신성 세균 감염으로
9.11이 도착하기 전에 죽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조나단은 사건이 벌어진 후 3개월 동안은 트라우마와 PTSD로 고생했지만 이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의수를 장착했으며 치료를 받은 후 직장에 복직했습니다. 조나단은 비록 한 팔을 잃었지만 가족들과 자신이 사랑하는 반려견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행복을 찾았으며 현재도 자신의 본업인 금융 시스템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